발표 주제는 최근 19일에 시행이 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그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왔는데,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우선 최근에 블록체인 공부를 좀 쉬기도 했어서 갑자기 좀 어려운 소스 코드나 기술에 대해 발표하기 조금 부담이 있기도 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작된 지가 2주도 되지 않아서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또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원전공이 경영이라서 조금 회계나 이런 내부자 거래 규제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OT 때 못 오신 분도 있다고 하여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성균관대학교 다니면서 경영이랑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 성균관대학교에 스크립토라고 블록체인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1년 반 정도 리서치랑 개발하면서 홍보팀장이랑 개발팀장도 한 번씩 맡았고, 그 외에, 쟁글이랑 니어랑 협약을 해서 아티클이랑 칼럼도 써서 여기저기 올려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2024년 7월 19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는데, 이 법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는 사업자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장으로 진입하는 창구이자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국내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위메이드 등의 사업자나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법인에서 발행한 토큰이나, 아, 토큰을 사용하는 현대차 등의 기업에 적용이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적용으로 가장 화두에 오른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프로젝트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다루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서는 내부자에 포함되는 자를 우선 규제하고 그 내부자 간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데, 우선 내부자에 포함되는 자는 당연히 가상자산 사업자와 토큰 발행자와 그 임직원과 대리인을 제1순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1번이 법인인 경우 그 주요 주주로서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1번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여 정보를 알게 된 자가 있으며,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의 대리인이거나 법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아는 사람을 내부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내부자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는 우선 5가지 정도의 금지되는 거래 행위의 예시를 명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가상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매매 시 그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경우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 그리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한 행위 등을 불공정 행위로, 거래 행위로 정하고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외에도 업비트나 코박스 등 5개 거래소가 모인 dak사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모범 사례라는 것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와 종료, 그리고 거래 지원 심사 절차와 정보 공개를 다루고 있는데,
우선 거래 지원, 즉 상장의 형식적 심사 요건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및 보안과 법규 준수를 다루고 있는데 발행 주체의 신뢰성은 유통량, TBL 등 온체인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장치는 여러 가지 감시 수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술 및 보안은 어, 그 가상자산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미확인 소스 코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기술적 이슈가 있다거나 또는 이전에 해킹 또는 공격을 당한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 상장에서 약간 마이너스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규 준수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네 가지의 형식적 심사 요건 외에도 여러 가지 질적 심사 요건을 따라서 상장하는 것으로 작사에서 모범 사례를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까지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근에 제정된 내용과 함께 작사에서 발표한 모범 사례였고 여기서부터는 가상자산의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가상자산은 사실 법정화폐와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법정화폐에 대한 자산 부채와 가상자산에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리해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법정화폐와 달리 조금 더 복잡하고, 아니면 법정화폐에서는 자산으로, 비용으로 취급하던 것을 가상자산에서는 부채로 취급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던데, 일단은 가상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관련된 이슈와 법 지침 등이 발표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우선은 위메이드나 컴투스 등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과 조이시티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취득한 기업이 늘어나서 국내에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가 30개사 이상으로 최근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국제적으로는 SEC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승인하였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일컫는 리얼월드 에셋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연결고리로 기능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차 일반 기업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발표하였고 종점심사 회계 이슈 및 업종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우선 가장 큰 갈래로 회사에서 직접 발행한 토큰과 어, 기업에서 발행한 토큰을 구매하여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직접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는 배분하는 것과 유보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선 유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발행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제 배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시장에서도 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세일이나 ICO, 에어드랍 등으로 외부에 배분된 것은 세 가지 경우로 판매 계약에 따라 배분한 물량과 급여나 용역 대가로 배분한 물량과 에어드랍 등 무상 배포한 물량 세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판매 계약에 따라 배분한 물량은 우선 배분하였을 때는 선수 수익의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 의무를 이행하면은 선수 수익을 차감하고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배분
토큰을 직접 발행하고 배분하였을 때 그것을 비용이 아니라 부채로 비용이나 매출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을 하는 이유는 아직 아래에 있는 수행 의무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시장에서 법정 화폐로 주고받고 수업을 하면서 화폐로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증명할 수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여서 그때는 아직 그 전에는 어, 선수 수익의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100개의 코인을 100원씩 개당 100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그 만 원은 선수 수익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나 메인넷 같은 경우는 백서를 보면 로드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토크노믹스를 분배하고 이러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로드맵을 회계 처리에서는 그것을 수행 의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절차가 진행되어서 안정적이고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산이 된다면 그때 선수 수익을 차감하고 그 토큰 판매로 얻은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와 대가로 배분한 물량은 뒤에 자세히 있는데 앞에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법정 화폐로 지급하는 급여나 용역 대가는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그 급여 대가를 5월 10일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은 5월 1일부터 9일까지는 급여 및 용역 대가의 지급 의무라는 부채로 인식이 되고 10일에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부채가 탕감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음, 법정화폐로 급여나 용역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과 실제로 지급하게 된 두 시점만 구분을 하게 되는데 토큰은 앞선 경우에서 본 것처럼 수행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발생된 시점과 실제로 그것을 토큰으로 지급한 시점과 수행 의무가 이행되어서 토큰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점 세 가지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급 의무가 발생된 시기에는 토큰 지급 의무가 부채로 인식이 되고 실제로 지급이 되면 토큰 지급 의무라는 부채는 차감이 되지만 동일한 금액이 선수수익의 부채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체인 성과를 달성하여서 수행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판정이 되면은 그 선수수익이 차감되고 매출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상 배포한 물량도 배분 당시에는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행 의무가 이행되면은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세 가지 경우 모두 수행 의무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수행 의무가 이행되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돈을 받았고 많은 물량이 시장에 배포되고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토큰을 배분한 것으로 받은 돈을 선수수익 부채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발행하지 않은 토큰은 어, 외부 회사가 발행한 토큰을 구매하여서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고자산의 취득 목적은 우선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그 구매 당시의 취득 가치와 공정 가치 중 더 작은 것을 선택하여서 보수적인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 외의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두 가지 중 선택하여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원가 모형은 취득가로 최초 원가를 인식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 가상자산이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한 만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는 원가 밑으로 손상을 환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매입을 했을 때, 그것을, 1년마다 그 구매 금액의 5분의 1씩을 감가상각으로 하는 것과 유사하게 토큰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것도 감가상각처럼 손상차손 및 손상환입으로 계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재평가 모형을 하게 되면 우선 취득가로 최초 원가 인식을 하게 되고 분기별로 공정 가치를 재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 분기보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하락하였을 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별도의 자산평가 방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분 물량에 대한 회계 지침을 다시 한번 보면은 기관이 직접 발행한 토큰을 외부로 유상 판매하면은 판매 시점에는 선수 수익, 즉 부채로 처리한 뒤에 수행 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수행 의무란 백서나 판매 관련 약정에 명시하고 있는 플랫폼 구축, 생태계 활성화, 토큰 이전 등의 로드맵상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 법적 기준 및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수익 의무를 고객에게 이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말을 인용해왔는데 이 말은 기관이 토큰을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판매를 대가로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수익의 가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업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행 의무를 기준으로 매출로 처리할지 부채로 처리할지를 나누는 이유는 일단은 프로젝트가 처음 하여서 처음 발행할 때는 아무런 플랫폼이라던가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당시에 거래소나 커뮤니티 등에서 이 토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도 세계상으로는 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가 암호화폐 100개를 100원씩에 팔아서 10,000원을 받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실제로 가치가 있는 재물을 판매해서 얻은 매출이 아니라 지금은 가치가 없지만 나중에 가치가 생길 재물을 지급해서 받은 비용이고 받은 수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까지 수행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미리 받은 선수 수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행 의무 이행 전에는 그것을 자산과 매출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큰 규모로 그 로드맵을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자본과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끝까지 달성이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계 처리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큰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믹스의 24년 일부기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위믹스는 자사가 개발하는 가상자산 플랫폼의 의사결정 권한을 사- 노드 파트너에 이양함으로써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고 메인넷의 안정성과 활성도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수행 의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믹스는 수행 의무가 이행되는 시점에 이연된 계약 부채를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보호 기간 말 현재 메인넷의 활성도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수행 의무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 내 인넷의 안정성과 활성도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수행 의무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맵이나 백서 등에 나타나 있는 온체인 성과 등을 수행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아래를 보시면 그러한 수행 의무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수행 의무가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어, 당초 위믹스가 목표한 성과라든지 목표 시점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아직 수행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위믹스의 자산은 시장에서 아무리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위믹스의 프로젝트에 주목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관계자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토큰인데 현금과 토큰을 다시 비교해보자면 현금 기반은 노동 또는 용역의 대가는 일단 부채로 계상한 뒤에 지급 시점에 그 부채를 탕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큰 기반은 부채로 계상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토큰으로 지급하였을 때 그 부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의 지급 의무의 부채를 삭제하고 토큰, 토큰에 대한 선수 수익의 부채를 다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 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그 부채를 전체 아예 탕감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자체 발행하였으나 아직 수행 의무가 미이행된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접 발행하지 않은 토큰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기관이 자체적으로 발행하진 않았으나 취득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은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재고자산은 통상적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지급한 유틸리티 토큰 등을 말하며 이는 취득 가치와 순실현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판매 목적 외에 취급한 유틸리티 토큰을 무형자산으로 말하는데 이는 재평가 모형 또는 원가 모형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모형은 취득 당시에 를 최초 원가로 인식을 하고 그 원가 대비 상승분은 상승과 하락을 계산을 하고 재평가는 최초 원가를 취득 원가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매 분기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 법정화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원가 모형이 주로 보수적인 모형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원가 모형을 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은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토큰일 경우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산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주요 쟁점을 한번 보자면 회계 처리의 주요 목적은 가상자산 보유 법인의 실질적인 재무 상태를 수정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교환해서 유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취득 가능한 실질적인 현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장 가격을 토대로 공정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판매해서 당장 매출을 과대 계상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가상자산 관련 활동 내역을 최대한 상세하게 공시하게 만드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가상자산을 발행 판매해서 매출을 과대 계상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회계처리 지침에 나온 대로 일단 부채 처리를 한 뒤에 수행 의무로 수행 의무 이행되었을 때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출로 하게 되면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는 회계상으로 제대로 가치가 판명되지 않는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싼 가격의 토큰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판매하면은 그러니까 토큰의 개당 가격을 낮춰서 싸게 팔게 되면은 어쨌든 총액은 높게 찍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여서 기업의 매출을 과대 계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이유는 우선 고객은 내가 구매한 자산이 안정적인지 안전한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되고 기업 평가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이게 이렇다 할 정당한 매출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편법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매출로 기업의 규모가 과대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수수익 부채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수익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가상자산만 매출로, 매출로 인식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최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추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설명드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작사의 가상자산 모범 사례 그리고 회계 처리 지침 등을 보았을 때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준비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우선 직접 발행한 토큰 관련 활동 예를 들어 발행 소각 배분 등에 대한 부기 및 매출 계약과 같은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직접 발행하지 않은 토큰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부기 및 보유고에 대한 공정 가치를 투명하게 산정해야 하고 공시 작성을 위해 일관된 유통량, 공정 가치 산정 기준 등을 차용하고 이에 기반한 데이터를 추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체인 트랜잭션의 원장을 관리하고 관련 부기 및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어, 발표를 약간 발표 내용과 조금은 맞지 않지만 이전 리서치 했을 때 느꼈던 점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과 비슷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쟁글에서 파트너 리서치를 하면서 칠리즈라는 프로젝트의 리서치를 쓴 적이 있었는데 칠리즈는 뭐냐면 파리 생제르맹이나 맨체스터 같은 인기 축구 구단에 대한 팬토큰을 만들어서 그 팬토큰을 구매한 사람이 칠리즈 플랫폼 내에서 토큰으로 그 축구 구단의 뭐 유니폼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축구팀에 대한 어떠한 투표 같은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인데 그러면 당연히 인기 구단일수록 그 팬이 많으니까 당연히 인기 구단일수록 팬 토큰이 비싸야 하고 그 팀이 경기를 실적이 좋으면 좋아질수록 판매량이 많아진다거나 가격이 올라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영국에서 펜토큰에 관련돼서 발표한 리포트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결과랑 그 맨체스터의 펜토큰 가격 그래프랑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리그에서 우승이 확정되니까 오히려 얘는 확정된 팀이라서 이제 인기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펜토큰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그거를 영국 리포트에서 해석을 한 결과가 팬토큰이 팬클럽 활동하라고 만든 것은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고, 결국은 팬토큰도 투자로 하는 거라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러 경기를 이기면서 한창 주가를 올리다가 우승이 확정되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가격이 안 올라가겠다 싶어서 판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든 생각은 역시 가상자산은 투명하고 좀 안전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것을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이런 것을 투자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가 주는 의미나 토큰의 기능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실물 세상과 연결을 하고
좀 투명하게 회계 처리라든지 데이터 공개라든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암호화폐나 프로젝트를 볼 때 이게 얼마나 데이터가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 토큰이 어떻게 사용되고, 서비스에서 토큰을 많이 보유할 수 있는, 보유하였을 때의 베네핏은 어떤 건지, 회사는 규모는 어느 정도고, 몇 년 정도 되었고, 주요 인물은 누구인지 등을 보는데, 어떤 것에서도 암호화폐는 수명성과 그 데이터의 퍼블리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회계 처리에도 이것에, 이것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법안도 막 시행된 거라 언론 자료도 적기도 하고, 그래도 좀 제가 말을 조금 절기도 했고, 빠르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이해를 잘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